눈이 발목까지 차오르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산을 넘는 길은 해가 지기 전에도 어두웠고 바람은 길을 아는 사람의 발자국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종이와 붓을 싣고 장터를 오가던 서하준은 그날 산을 넘지 못할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낮은 산마루 뒤로 숨어버린 뒤 하준의 어깨에는 젖은 눈이 얇게 쌓였고 집신 안으로 스며든 찬물은 발끝의 감각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품속의 문서 보자기를 한 번 더 끌어안았습니다. 장터 상인에게 전할 종이 묶음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그것보다 자신의 몸을 녹일 불한 점이 더 간절했습니다. 산길이 꺾이는 곳에서 하준은 마침내 희미한 불빛 하나를 보았습니다. 낮은 처마 아래 종이창이 노랗게 빛나는 낡은 주막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준은 얼어붙은 손으로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빗장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월순이라는 이름의 늙은 노파였습니다. 회색 머리를 낮게 틀어 올린 노파는 짙은 갈색 저고리 위로 낡은 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깊은 주름은 차가워 보였지만 하준이 문턱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팔을 붙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로 곁에는 작은 나무상이 놓여 있었고 물동이와 낡은 사기 그릇이 벽 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막은 작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옷에서 떨어진 눈이 바닥에 녹아 작은 물길을 만들자 월수는 마른 천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산길은 해가 지면 길이 아니라 벽이 된다. 오늘 밤은 나가지 마라. 하준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곧장 장터로 내려가겠습니다. 월수는 대답 대신 화로에 장작을 한 조각 더 넣었습니다. 불꽃이 잠시 밝아지며 주막 안쪽에 긴 복도를 비추었습니다. 하준은 그때 복도 끝에 작은 나무문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문보다 낮고 두꺼웠습니다. 문에는 오래된 쇠고리가 달려 있었고 여러 겹이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문 앞 바닥만 유난히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눈 묻은 발자국도 먼지도 없었습니다. 하준이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자 월순의 손이 화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 문은 보지 않는 게 좋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준은 곧 눈을 내렸습니다. 산속 주막에 묵는 길손에게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그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가의 상처가 왜 생겼는지, 누군가가 밤마다 문을 잠그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 더 오래 보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월수는 하준에게 묽은 국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들깨와 말린 나물이 조금 떠있는 국이었지만 하준에게는 어느 잔칫집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을 마시며 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은 산등성이를 넘으며 울부짖는 듯 했지만 주막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한참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화로의 불이 잦아들 무렵 하준은 낮은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월순의 기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복도 끝 잠긴 문 너머에서 났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아주 참으려다 새어나온 듯한 기침이었습니다. 뒤이어 누군가 물을 따르는 소리가 났고 낮은 목소리들이 서로를 달래는 듯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하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월순도 이미 알고 있는 듯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하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월수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길소는 밤에 들은 소리를 아침까지 품고 있는 법이다. 하준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문 뒤에 누군가 있다면 왜 저렇게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산속 주막에서 누구에게서 숨고 있는 것인지 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월수는 등불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주막은 더 어두워졌고 하주는 자리에 누워도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잠긴 문이 쇠고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한밤중이 지나자 이번에는 밖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눈을 밟고 주막 주위를 천천히 걷는 소리였습니다. 발자국은 한 번 주막 앞을 지나가고 다시 뒤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월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노파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화로의 불을 제로 덮었습니다. 주막 안은 숨결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순 아주머니, 문 여시오. 월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주는 문틈으로 비친 등불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등불을 든 사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두세 명의 그림자가 더 서 있었습니다. 월수는 아주 천천히 주막 앞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강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 통행세를 맡은 관리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저마다 보따리를 더 단단히 묶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고 손에는 기름 냄새가 짙은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월순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산길로 여인 셋이 지나간 것을 보았소. 약초 바구니를 든 자, 배 조각을 든 자, 장터 꾸러미를 든 자. 그자들이 통행세도 내지 않고 달아났소. 월수는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눈보라가 이리 치는데 누가 산길을 내려가겠나. 들어온 길소는 이 젊은이 하나뿐이네. 강만복의 눈이 하준에게 향했습니다. 하준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강만복은 주막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복도 끝 잠긴 문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하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강만복은 문 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월순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 문은 곡식 저장고로 이어진 낡은 문이야. 오래되어 열기도 어렵네. 강만복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늙은이가 숨기는 게 많아졌군. 그러나 그도 곧 밖의 바람을 의식한 듯 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어 문 주변을 비추고는 눈 위에 발자국이 남아있으면 날이 밝자마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도망친 자를 숨겨주는 것도 빚이 되는 법이요.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월순과 하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하주는 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손에는 언제부터인지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열쇠 몇 개는 쇠가 달아 반짝였고 하나는 나무로 만들어진 듯 어둡고 짧았습니다. 월수는 그 꾸러미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 문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 잠근 것이 아니다. 하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월수는 화로에 꺼진 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문을 열면 더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문은 닫아두어야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 끝나자 잠긴 문 아래로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밀려나왔습니다. 눈에 젖어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고 붉은 실 한 가닥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준이 그것을 집어들자 종이 한쪽에는 흐릿한 인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자는 젖어번져 있었지만 손바닥만 한 종이 위에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진 흔적만은 분명했습니다. 월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하주는 종이의 얼룩진 표면을 살피다가 문서 보자기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먹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종이를 팔며 오래된 문서에 눌린 자국을 살피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종이를 겹쳐놓고 빛에 비추자 지워진 이름 아래쪽에 다른 글자의 눌림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주는 아직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칸 안에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월수는 하준의 손에서 종이를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 종이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준은 놀라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야 합니까? 월수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손가락은 종이 가장자리에 묻은 붉은 실을 몇 번이나 더듬었습니다. 마침내 노파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열쇠 하나가 쇠고리에 닿았습니다. 고요한 주막 안에 아주 오래 잠겨있던 빗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작은 화로였습니다. 낮은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는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얇은 이불과 약초 바구니, 물동이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3명의 장성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옅은 청회색 저고리 위에 낡은 쇼를 두르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말린 약초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빛바랜 자주갈색 옷자락 위에 거친 배 조각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작은 장터 꾸러미를 품에 안은 채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젊은 남자가 월순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잠시 경계했습니다. 월순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반쯤 닫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길손이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을 보았고 무엇보다 저 붉은 실을 보았다. 하주는 그제야 방 안의 공기가 단순히 가난해서 차가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여인은 오래도록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든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연이라고 합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팝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하준에게 바구니 안쪽에 감춰둔 젖은 통행표를 내보였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고 한쪽에는 붉은 인주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산을 넘다가 통행소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만복은 제가 내야 할 돈보다 훨씬 많은 값을 말했습니다. 약초가 좋은 것이니 특별한 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과 같은 값을 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가 장부를 펴더니 제가 지난달에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 산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눈이 너무 깊어 마을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장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주는 통행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워진 이름의 종이 조각과 같은 붉은 실이 가장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자 그는 약초 바구니를 뒤집었습니다. 겨우 모은 약초들이 눈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지 않으면 관아의 도망자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정말 죄인이 될 것 같아 달아난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친 배 조각을 들고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복녀였습니다. 복녀는 한참 동안 손에 쥔 배의 가장자리를 만지다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것은 작은 배틀 하나와 겨울을 넘길 만큼의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빚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장터에 배를 팔고 이웃집 아이들 옷을 꿰매며 동전 몇 립씩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강만복이 가져오는 문서의 빚이 줄지 않았습니다. 갚을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복녀는 무릎 위에 놓인 천 조각을 펴보였습니다. 거친 배 한쪽에는 붉은 실 매듭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팔려고 짠 배의 끝입니다. 제가 팔 때마다 그는 이것을 가져가며 통행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는 배를 건넨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지요. 대신 제 남편의 빚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하주는 복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차가운 물에 갈라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몇 해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굳이 설명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여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장터 꾸러미를 품에 안은 그의 이름은 소담이었습니다. 소담은 29이었고 산 아래 장터에서 기름과 실 작은 그릇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 밖에서 강만복의 등불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숨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6달 전 이 산길을 처음 넘었습니다. 소담이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을 지날 때 강만복은 제 꾸러미 안에 관아에 내야 할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물건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꾸러미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되돌려 받으려면 장부에 적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소담은 품 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 조각에는 꾸러미를 묶었던 끈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을 빼앗긴 것도 억울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강만복이 제가 통행세를 속이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을 걸어도 눈을 피했습니다. 하주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잠긴 방을 향해 품었던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곳은 누군가를 감추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빼앗기지 않도록 숨을 고르는 방이었습니다. 월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낡은 등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이 주막에서 다른 길손 하나를 보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장부 때문에 쫓기고 있었다. 그는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믿으면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았으니까. 그 사람은 눈보라 속으로 나갔고 며칠 뒤 산길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월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 흔들 힘마저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나는 누군가가 이 문을 두드리면 적어도 하룻밤은 들여보내기로 했다. 진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얼어 죽지 않게는 하자고. 하주는 노파가 손에 쥔 열쇠 꾸러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밀을 잠그는 열쇠가 아니라 위험한 밤을 지나게 하는 열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주는 자신이 발견한 종이 조각을 다시 펼쳤습니다. 연희의 통행표, 복녀의 배 조각에 남은 붉은 매듭, 소담의 꾸러미 끈, 그리고 문틈에서 나온 젖은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붉은 실의 꼬임은 서로 달랐지만 끝을 묶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하주는 종이를 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묶었습니다. 장부를 바꾼 사람이 물건에도 같은 시를 썼습니다. 월순이 놀란 눈으로 하준을 보았습니다. 하준은 문서 보자기 속에서 얇은 종이 한 장과 작은 붓을 꺼냈습니다. 그는 젖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눌러 펴고 등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흐릿한 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칸은 이름이 지워졌고 어떤 칸은 돈의 액수가 더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워진 글자 아래에는 처음 적힌 획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주는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관아의 원본 장부와 맞추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바꾼 종이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월순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빛이 지나갔습니다. 관아 기록을 보는 사람을 안다. 누구입니까? 민설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말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지.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까지 가는 길에 강만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면 끝입니다. 복녀도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움직이면 더 눈에 띕니다. 소담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밤의 가장 깊은 어둠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세 사람의 물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제가 월순 어르신과 민설이를 찾아가겠습니다. 이 종이와 붉은 실을 보여주겠습니다. 원본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는 누구도 여러분을 쉽게 도망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연희는 하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려 합니까? 하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래 종이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가 사람의 말을 대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줄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빚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사람을 해치면 그 기록은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하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월수는 화로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불빛이 세 여인의 얼굴을 하나씩 비추었습니다. 연희는 약초 바구니를 품에서 내려놓았고 복녀는 배 조각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소담은 장터 꾸러미의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날 밤 잠긴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문은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고 방 안에 따뜻한 빛이 복도까지 길게 번졌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월수는 하준에게 오래된 작은 나무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주막 뒤편 저장고 열쇠다. 예전부터 이상했지. 강만복이 이 주막 주변을 서성일 때마다 저 산 아래 버려진 저장고 쪽으로 수레바퀴 자국이 이어졌다. 하준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무에는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월수는 덧붙였습니다. 민설이를 만난 뒤 그 저장고도 보아야 한다. 장부가 거짓이라면 사라진 물건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까.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산길을 덮고 있었지만 방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밤에 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월수는 주막의 문을 조금 열어 산길을 살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깊었지만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멀리 산마루 위로 흐린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짙은 남색 두루마기 위에 마른 천을 덧대고 문서 보자기와 붉은 실 장부 조각을 품에 넣었습니다. 연희는 약초 바구니를 둘러매었고 복녀는 배 조각을 작은 천에 곱게 싸 품었습니다. 소담은 장터 꾸러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월수는 처음에는 세 여인에게 방에 남아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기만 하면 강만복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손으로 보여야 합니다. 복녀도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짠 배가 내 것이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소담은 마른 입술을 깨물다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들어야 합니다. 월수는 한참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낡은 쇼를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럼 함께 가자. 다만 산길 아래로 곧장 내려가지 말고 우물가 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최노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최노인은 한때 산길에서 짐수레를 끌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 산을 오르내렸고 어느 바퀴 자국이 장터로 가는 길인지 어느 자국이 사람 눈을 피하려는 길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행이 주막을 떠날 때 월수는 잠긴 방의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빗장을 단단히 걸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마음까지 닫힌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 늙은 주막이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눈길을 한참 내려가자 우물가 옆 낮은 담장에 최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베이지 조끼 위에 낡은 속옷을 걸친 그는 나무 지팡이를 무릎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준과 월순 그리고 세 여인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자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구먼. 월순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최 노인은 눈 덮인 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했지. 오래 산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겁도 많아진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눈 위를 가리켰습니다. 밤사이 새로 덮인 눈 아래에는 깊고 넓은 수레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만복의 수레는 장터로 가지 않았다. 통행소에서 거둔 곡식과 물건을 싣고 저 산 아래 버려진 저장고로 갔지. 내가 몇 번이나 봤다. 처음에는 통행소 물건을 옮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매번 밤이었다. 그리고 수레에는 장부보다 물건이 더 많았어. 연희가 물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꽉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예전에 강만복에게 빚을 졌다. 아니, 빚을 졌다고 적혔다. 그 뒤로 내 가족은 장터에서 일할 자리도 줄었다. 나는 또 누군가의 이름이 장부에 적힐까 두려웠다. 노인의 말에는 변명이 아니라 오래된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침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주는 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장고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길은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오늘은 나도 같이 가겠다. 너무 오래 모른 척 했으니까. 그들은 우물가를 지나 산길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통행소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장터와 관아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오래전 물류를 보관하던 낡은 저장고로 이어졌습니다. 하주는 먼저 민설이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더라도 장부의 진위를 확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장터 가까운 관아의 작은 기록방으로 향했습니다. 기록방에는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민설이는 낮은 갓을 쓰고 긴 나무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해의 통행 기록이 묶여 있었고 붓 끝에는 아직 먹물이 마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붉은 실 장부 조각과 세 여인의 물건을 내놓자 민설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는 먼저 연희의 통행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아 원본 장부의 같은 달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복녀의 배 조각에 묶인 붉은 매듭을 살펴본 뒤 소담의 꾸러미 끈과 장부 조각의 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민설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실은 단순히 같은 색이 아닙니다. 꼬는 방향이 같습니다. 관아에서 쓰는 실도 아니고 장터 상인들이 쓰는 실도 아닙니다. 그는 붓끝으로 장부의 한 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연이라는 이름은 이달 기록에 2번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은 통행세를 정상적으로 낸 사람으로 다른 한 번은 세를 내지 않고 도망친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길, 같은 약초 바구니를 든 사람으로 말입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설이는 다시 장부를 넘겼습니다. 복녀의 빚도 이상합니다. 빚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칸에 새로운 빚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봉인표의 눌림은 같습니다. 그는 소담의 꾸러미 끈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끈에는 통행소 저장 물품에만 쓰는 매듭이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빼앗아 보관한 뒤 장부에는 다른 이름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주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이제는 여러 개의 사실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설이는 곧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강만복을 바로 부를 수 없습니다. 원본 기록과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봉인표가 그의 손을 거쳤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월수는 품에서 작은 나무 열쇠를 꺼냈습니다. 버려진 저장고를 열 수 있는 열쇠다. 민설이는 그것을 보자 잠시 굳었습니다. 그 저장고는 관아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물길이 바뀌며 폐쇄됐다고 들었습니다. 최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폐쇄된 곳이라 더 좋은 곳이었겠지.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민설이는 잠시 기록방 문밖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붓과 작은 종이 묶음을 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만들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보러 가는 겁니다. 일행은 다시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저장고는 낮은 언덕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붕 한쪽은 내려앉았고 나무 문에는 오래된 쇠고리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의 눈은 이상하게도 사람과 수레가 드나든 흔적이 많았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 끝으로 바퀴 자국을 짚었습니다. 보아라. 큰 수레가 몇 번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눈이 왔어도 자국이 이리 깊게 남아있다. 월순이 나무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는 오래된 자물쇠 안에서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문을 살짝 들어 올리고 민설이가 위에서 눌러주자 마침내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눅눅한 곡식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지프로 덮인 자루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약초 바구니가 보였고 다른 쪽에는 거친 배 두루마리와 장터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담은 자기 꾸러미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것은 제 것입니다. 복녀도 배 조각을 들고 자루 옆에 천과 맞춰보았습니다. 찢긴 자리의 실이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약초 바구니에서 자신이 묶어두었던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와 함께 손수 적어두었던 날짜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설이는 물건을 하나씩 확인하며 기록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글자를 크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자루마다 다른 색의 봉인표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 안쪽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하준이 그것을 보는 순간 주막 문틈에서 나온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민설이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몇 권의 장부와 반쪽 봉인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인표 하나는 하준이 갖고 있던 종이 조각의 인주 자국과 정확히 이어질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저장고 밖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강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는 눈과 진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안쪽의 자루와 상자 그리고 민설이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관아 서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민설이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관아 물건이 있어야 할 곳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새 여인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망친 자들이 모여 거짓말을 짓는 모양이군. 그러나 연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복녀도 배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배는 내 손으로 짠 것입니다. 소담은 자신의 꾸러미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 물건입니다. 강만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등불을 바닥 가까이 내렸습니다. 저장고 구석에 쌓인 마른 볏짚 쪽으로 불빛이 기울었습니다. 하준이 먼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등불을 치우십시오. 강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마른 볏짚에 닿았습니다. 불은 크지 않았지만 곧 연기를 피우며 번질 듯 했습니다. 연희가 물통을 찾으러 달렸고 최 노인은 겉옷으로 불씨를 눌렀습니다. 민설이는 장부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준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모았습니다.
월수는 누구보다 먼저 강만복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늙은 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또 지우려 하느냐? 월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장고 안을 울렸습니다. 사람 이름을 지우고 물건을 지우고 이제는 종이까지 지우려 하느냐? 강만복은 손목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작은 불은 곧 꺼졌지만 저장고 안에는 타다 남은 종이 냄새가 남았습니다. 하주는 그 냄새 속에서 붉은 실 장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자리는 그을렸지만 가운데에는 지워진 이름 아래 남아있던 봉인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설이는 그것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장부, 물건, 봉인표 그리고 이곳의 흔적이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강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그때 처음으로 긴 산길 끝에 새벽보다 더 밝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더 이상 혼자 침묵하지 않는 순간에 생기는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겨울 장터 한가운데에는 낮은 나무 책상 3개가 놓였습니다. 한쪽 책상에는 관아 원본 장부가, 다른 쪽에는 붉은 실로 묶인 조작 장부가, 마지막 책상에는 약초 바구니와 배 조각, 장터 꾸러미, 반쪽 봉인표와 낡은 열쇠 꾸러미가 놓였습니다. 눈이 잦아든 장터 길에는 마을 사람들과 길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통행표를 품에 넣고 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멀리 서 있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새 여인을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만복이 오랫동안 퍼뜨린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를 내지 않고 달아난 사람들, 물건을 숨긴 사람들, 산길을 어지럽힌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장터는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를 가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민설이가 앞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망친 사람을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왜 장부에서 지워졌는지, 누군가의 물건이 왜 다른 이름으로 적혔는지 그 기록을 다시 살피는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터는 곧 조용해졌습니다. 민설이는 연희의 통행표를 펼쳤습니다. 이 표에는 연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관아 원본 장부에는 연희가 통행세를 낸 기록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누군가가 같은 이름으로 빚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쪽에는 말린 약초와 작은 천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약초를 팔아 병든 이웃의 약값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저는 세를 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은 2번 적혔고 저는 한 번도 지지 않은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터의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탄식했습니다. 민설이는 다음으로 복녀의 배 조각을 들었습니다. 찢긴 배의 가장자리와 저장고에서 찾은 배 두루마리를 맞대자 실의 결이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오래 참아온 말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갚았습니다. 배를 짜고 손이 갈라질 때까지 물레를 돌리고 장터에서 천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 값은 장부에서 사라졌고 빚만 남았습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이 겨우 자기 이름을 되찾는 듯 단단했습니다. 소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꾸러미를 열어 작은 기름병과 실타래, 오래된 사기 그릇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내 것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장터에 가져가려고 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꾸러미를 가져가고 나는 도망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뒤로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걸어도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숨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장터에 오래 남았습니다. 월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평소처럼 낡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날은 그 열쇠가 무겁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누구에게 건네야 할 문을 찾은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민설이는 원본 장부와 조작 장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는 붉은 실의 꼬임과 봉인표의 눌림을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반쪽 봉인표 2개를 맞대자 흐릿한 인주 자국이 하나의 모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설이는 강만복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봉인표는 통행소 물건을 옮길 때 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 지워진 칸마다 같은 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에서 나온 물건에는 같은 매듭의 붉은 실이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통행세와 물건을 따로 빼돌린 뒤 장부에는 다른 이름으로 빚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강만복에게 모였습니다. 강만복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오자 그 얼굴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최 노인은 장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밤마다 수레가 버려진 저장고로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겁이 나서 입을 다물었다. 내 아들이 장부에 이름이 올라갈까 두려웠다. 하지만 내가 침묵한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졌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늦었지만 말하겠다. 강만복의 수레에는 늘 곡식과 물건이 실려 있었다. 월순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파는 장터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막의 문을 잠갔다. 누군가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밖의 거짓말이 그 사람들에게 닿지 않게 하려고 잠갔다. 그러나 나는 더 일찍 문을 열고 더 일찍 이 사실을 말했어야 했다. 그 말에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부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잘못을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그동안 강만복에게 물건을 빼앗겼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빚을 떠안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진 곡식자로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통행표에 적힌 금액이 갑자기 바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붉은 실, 봉인표, 밤마다 움직이던 수레, 그리고 지워진 이름이라는 흔적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강만복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장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날은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약할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강만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빼돌렸소. 통행소 물건은 많았고 장부는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누군가가 따지면 그 이름 옆에 빚을 적었소. 빚이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니까. 그의 말은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참봉은 관아 쪽에서 뒤늦게 장터로 나와 민설이의 기록을 살폈습니다. 그는 장부를 한참 들여다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빼앗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잘못 적힌 빚은 모두 바로잡겠다. 통행세 기록은 앞으로 혼자 관리하지 못하게 하겠다. 장터 사람들 앞에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라. 그 말은 거창한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는 대개 그렇게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독차지하던 장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것.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졌을 때 그 이름을 다시 묻는 것. 누군가가 도망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이유를 듣는 것. 그날 오후 저장고에서 나온 약초 바구니는 연희에게 돌아갔습니다. 복녀의 배 조각과 배 두루마리는 그의 손으로 돌아갔고 조작된 빚 기록은 새 장부에서 지워졌습니다.
소담은 자신의 장터 꾸러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꾸러미를 다시 묶으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월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손에 든 열쇠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다시 산속 주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은 거의 그쳤고 산길 위에는 차가운 별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월수는 주막 앞에 서서 오래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과 세 여인, 최노인, 민설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뒤편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가 쇠고리에 닿는 소리는 처음 그 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빗장이 풀리고 문이 활짝 열리자 작은 온돌방 안에는 새로 정리한 얇은 이불과 물동이, 약초 바구니, 낮은 나무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월수는 방 안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이 방은 이제 숨는 방이 아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쉬는 방이다. 말할 곳이 없는 사람이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 방이다. 연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는 창가에 놓인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소담은 물동이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주는 문턱에 서서 밖의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길은 사람을 삼킬 듯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장터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이었지만 어느 것도 지워져야 할 길은 아니었습니다. 겨울 끝의 바람이 조금 누그러진 어느 날 월순의 주막 굴뚝에서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주는 화로 앞에 앉아 국그릇을 여러 개 놓았습니다. 연희는 말린 약초를 조금 넣었고 복녀는 남은 배 조각으로 그릇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소담은 장터에서 가져온 작은 숟가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노인은 지팡이를 벽에 세워두고 오래전보다 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월수는 마지막으로 작은 방의 문을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빗장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따뜻한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 닫혀있던 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 문을 비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문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닫힌 것이 아니라 가장 추운 밤을 지나게 하기 위해 잠시 닫혀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사람들 앞에 다시 놓이는 날 그 문은 더 이상 숨겨진 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길을 잃었을 때 불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산속 주막의 노파가 숨긴 방은 그렇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방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생활상에서 영감을 받은 허구의 창작 야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인물은 누구였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선야담 한국사극장이었습니다.